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죠. 그냥 뚝딱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에는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갑자기 분양가가 오른다거나 사업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정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재건축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24년 이제 새해가 또 밝았는데 네. 또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물어볼 거 이제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참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했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23년 시장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3년 부동산 시장은 뭐 상고하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상고는 아니었다가 막 저였다가 고 그러다가 중저로 이렇게 변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2023년 1월 3일 날 그 대책으로 청약 시장이라든지 구축 시장에서 이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물길 이론이라고 할까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얼음 시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멈췄던 거는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금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1월 3일 날 그 대책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22년도에 말에 이제 대책 중에서 뭐 대출 정책 중에서 뭐 10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면서 그런 시장 15억 언저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이제 또 상승이 됐다가 사실 9억으로 조금 내려오는 시장이 됐던 이유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그 부분에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잠깐 이제 정지 중급 시장에서부터 정지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뭐 약간의 뭐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뭐 이제 높은 편인데 한 2, 네. 3년 전에 비하면 네. 그럼 24년도 부동산 시장도 약간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총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출 총량이. 예전 뭐 내 집 마련할 때 2, 3억 정도 대출 내서 집을 샀지만 지금 네. 5, 6억대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2배 정도 이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금리도 뭐 2%대에서 4%니까 2배가 되니까 사실 이에 N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금리의 영향은 확실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 2024년도 뭐 부동산 시장 전망하실 때 대부분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리겠다라는 건 아주 확실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거보다는 오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영향이 뭐 있기도 있지만 예전 대비 총액 자체가 이제 많이 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자 150 내던 거 갑자기 막 300, 400 내야 네. 되니까 이제 한계치가 온 거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24년도는 어쨌든 작년처럼 약간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좀 횡보? 하는 네. 거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아니잖아요. 금리가 내린다라는 게 아직 그렇게 되고 그리고 2024년도에 어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정치랑도 많이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엄청 연결이 되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역전세 얘기도 막 나오다가 최근에는 또 전세가 막 또 다시 막 올라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준비해야 된다 막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가가 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전세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역대 이제 돌아보면은 전세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가가 오른다. 그것도 있고요.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은 또 하나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청약이라든지 그리고 네. 구축 시장에 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몰라서
뭐 전세 너무 힘들다 네. 구하는 거 이참에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시장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뭐 계속 임장도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어쨌든 누구보다 더 잘 네. 아실 텐데 지금의 그 현장에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뭔가 사러 다니는 분들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아파트 뭐 어떤 걸 뭐 살려고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뭐 3,000세대 이상의 우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민평형에 전세가 나온 개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층이 워낙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 자체가 없다라는 건 지금 현장에서 전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대단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없고 제가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랑 10월 달, 12월 이렇게 두 달 사이에 5천씩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전세가요? 네네.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전세 개수가 아예 없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없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입법에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시장이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그냥 써서 네. 그냥 2년 더 살겠다. 아예 그냥 네. 시장에 물량 안 나온다는 그런 것도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실거래가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은 되게 낮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낮은 거를 현장에 가면 절대 그 가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갱신으로 쓰는 그 전세 가격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전세 가격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좀 전세가 오름세가 좀 느껴지는 게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느껴지나요? 수도권 정도 서울하고 경기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국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입주 물량이 없고 전세가 오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월세도 한동안 막 올랐었는데 네. 요즘 아파트 월세 시장은 좀 어때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랑 매매랑 월세랑 사실 이걸로 100으로 봤을 때 매매가 만약에 50이고 전세가 30이고 월세가 20이라고 하면은 뭐 전세가 지금 뭐 떨어졌잖아요. 작년 네. 여정세 뭐 20으로 되면 그 10은 어디로 가냐? 월세로 가게 되거나 네. 매매로 가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월세 시장에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시장에 이제 안정화를 찾긴 했지만 최근 뉴스를 봤을 때 월세 시장이 줄지는 않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세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월세가 오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안정화됐지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로 약간 조금 뭐 이동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가파른 이동은 네, 가파른 상승 네.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번 오른 게 좀 잘 안 떨어지잖아요, 월세라는 네, 게. 월세는 안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하고 월세 시세가 동일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세를 정말 뛰어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월세 쪽은 이제 계속 이제 가격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전세가 네. 좀 따라 오르는 약간 네. 그런 추세로 보면 되겠네요. IMF님이 뭐 다른 것들도 다 전문으로 하시지만 사실 청약 쪽을 제일 네. 또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 청약 시장에 뭐 좀 통장 깬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해봐야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막 기사도 나오는데 실제 요즘에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청약통장 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이 적금통장인데 우리가 만기라고 하죠. 적금이면 만기의 개념이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청약에 당첨되거나 직접 해지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일반적인 적금통장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 굳이 청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약통장 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해지가 많을수록 청약 시장이 좀 안 네, 좋다. 네. 근데 그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막 청약 막 완전 네, 다시 네. 막 불이 붙었다 뭐 이랬었잖아요. 네, 올 초에 이제 네. 청약 그 통장을 가입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점도 있지만 비규제 지역은 뭐 12개월 지나야지 그 통장이 1순위가 되고 투기가열지구는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당첨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걸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요즘 청약 시장이 한때 좀 뜨거웠다가 이렇게 약간 네. 요즘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아마도 분양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분양가 같은 경우 규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랑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게 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 강서, 송룡,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노또 분양이죠. 아무리 비싸게 해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국룰이 있는데요. 전 분양보다 항상 분양가는 오른다. 그게 국룰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도 빨리 받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분양가는 점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제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조금 상승하지만 뭐 규제가 풀린 데들은 뭐 급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급상승 수준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59 타입, 그러니까 24평이 9억대로 분양을 네. 한다라고 하면은 9억이라는 분양가가 되게 중요한데 9억 아래만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내줬기 때문에 네네. 분양가가 막 9억, 그러니까 우리가 홈플러스 가면은 뭐 99,990 그렇게 네. 되듯이 분양가도 8억 8억9,990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9억으로 넘어간다는 게 되게 지지선이었는데 쉽게 그것도 59제곱미터 24평이 넘어섰다라는 거죠. 막 대출도 풀어주고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져서 사람들이 조금 청약을 좀 꺼려하게 되는 분위기로 네. 약간 좀 식은 거군요. 네. 그 작년 네. 23년 대비 뭐 청약 제도가 뭐 달라지거나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24년도에 청약 그 제도가요. 한 10가지 정도 바뀌게 되거든요. 10가지나.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이제 네. 자신에 딱 맞는 것만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에서 이제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신생아 특별 공급. 그러니까 신생아 아기를 낳으면 특별한 공급을 해주겠다.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자녀 수 대비 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다둥이 카드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명이라도 다둥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2명도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신생아 특별 공급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뭐 새로 바뀌는 거니까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특별 공급은요, 우리가 이제 공급량, 그러니까 분양이 뭐 100세 되면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공 분양은 아예 섹터가 생겼고요. 네. 딱 정해진 양이 생겼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생아 낳은 사람 먼저 뽑는다.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이만 낳으면 영순위가 되는 네, 개념인 아이만 거예요? 낳으면 영순위가 되는 건데요. 네. 낳는다는 전제하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네. 특공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달라진 거겠죠. 청약 같은 경우는 가장 혼인 페널티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만 낳으면 이제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세한 거는 한 4월 달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4월 달에 아마 소개시켜 주세요. 아. 불남 TV에서. 그럼 이게 신생아를 낳은 사람들인 건가 아니면 네. 임신은 아니고? 임신도 마찬가지죠. 임신도. 2년 안에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따져서 아마 정확한 정책은 아마 4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네. 나온다면은 이제 영순위로 해주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거네요. 네, 영순위이기도 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 정말 좋은 지역에 내가 조건이 안 됐을 때도 이게 조건이 돼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알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조만간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다자녀 특공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3명 넘어야 네, 됐으니까 맞아요. 네. 사실상 이렇게 애 셋 낳으면은 뭐 청약 당첨 잘 된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둘로 되면은 네. 사실상 뭐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개념이죠. 예,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특별 공급이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하나 다자녀 특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자녀 특공도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손해 보는 거는 전데요. 4050 네.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임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가점 체계에서는 아직까지 뭐 나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뭐 정부 정책상 아이들을 위한 좀 네. 출생률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24년에 뭐 좀 무심코 했다가 뭐 또 실수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많죠. 좀 뭘 조심을 해야 될까요? 청약시장에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미분양입니다. 최근에 미분양 수지도 많이 늘고요. 그다음에 네. 준공업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려면 신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미분양이라면 작년 신상도 안 팔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작년 신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상보다 가격이 또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이제 청약보다는 기존에 있는 미분양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구축으로 또 더 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주변에 미분양이 있는가,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은 특징이 2, 3년 뒤에 입주기 때문에 2, 3년 뒤에 집값이 오를 만한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건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청약을 이제 넣을 때 이제 분양가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좀 네. 쉬운데 네.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생뚱맞게 이제 우리만 신축이고. 네, 맞아요. 그럴 땐 잘 못하시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을 찾는 거죠. 네. 비슷한 지역 중에 찾는 거는 평당가가 비슷하거나 교통망이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부평역,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하면 뭐 신축 가격이 비슷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좀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을 조금 많이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에 청약할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할 지역이 어디냐.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동네의 신축들 가격들하고 좀 비교해 네, 보는 맞습니다. 것도 괜찮다는 거네요. 이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맞아요. 같고, 이제 네. 뭐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청약 과정에서 어떤 뭐 문제점,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청약에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 아마 돈 마련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퀀스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구축은 그냥 계약금 내고 이제 잔금 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청약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 입주기 때문에 뭐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중간에 돈을 내는 중도금이 있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계약금은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분양가 대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자기 돈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만약에 분양가가 9억이라고 하면 9천만 원 정도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6개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9천 그거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출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중도금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중도금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신용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그 중도금 보증서라고 하죠. 그거를 뭐 여러 개를 쓰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2건까지만 되니까 2건 이상 되면 안 되는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99%는 다 나와요. 중도금 대출은. 그런데 이제 잔금으로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다음에 잔금이 한 30% 정도 되는데 내가 잔금 30%를 마련해야 되니까 2억 7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중도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분양가 대비 이렇게 산정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잔금은 시세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네. KB 시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뭐 L65 청량리역 거기 있는 것들은 뭐 9억에 분양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잔금 당시에 KB 시세가 뭐 15억, 뭐 18억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뭐 더 대출을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잔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그러니까 대비 이제 조금 나온다라고 봤을 때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무작정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지만 잔금 같은 경우에는 DSR 소득 대비 또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제 대출을 낼 수 있는 양을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연봉 1억이면 뭐 한 5, 6억 정도 대출 네.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은 이제 시세가 높아져 가지고 대출이 더 LTV는 많이 되는데 낼 수가 있죠. DSR이 안 네. 되면 네. 그것 자, 때문에 또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부분이 되죠.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투기가요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공택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내가 잔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분양 받고 나서 시세가 오르면 네. 웬만하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청약이라는 맞습니다. 게.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똑같거나 뭐 내려가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KB시세가 내리지는 않고요. 아. 분양가 상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이 잔금 같은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미래니까 네. 내가 이게 어떻게 되나. 부동산 시장을 뭐 예상할 때 뭐 2, 3년 뒤로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리스크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잔금을 치르는 게 물론 리스크는 많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이 사실 중요한 거지 당첨 이후에 어떤 뭐 이렇게 대응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청약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 준비하시면 뭐 당연히 한 번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약간 그런 네. 거긴 한데 가점이 뭐 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잖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좀 가점 낮은 분들도 청약에서 당첨될 기회가 좀 있을까요? 2023년도에는 저가점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가점이 낮은 분들이 많이 당첨이 됐거든요. 민간 분양인 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뽑는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첨제로 뽑는 양이 있습니다. 추첨제로 뽑는 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가점이 상관없이 뽑히기 때문에 저가점자라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첨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뽑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라는 것들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는? 추첨제로 당첨 가능성. 수도권이라든지 5대 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그 추첨제 물량의 75%를 줘요. 그리고 25%는 1주택자 또는 떨어진 무주택자한테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가점인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당첨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해도 막 떨어진다고 네.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심코 넣는데. 넣는데 돼버려.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청약은 한 10번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중에서도 타입별로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도 경쟁률을 봤을 때 경쟁률 낮은 과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도 조금 낮은 그 경쟁률을 보이는 타입이 있거든요. 대부분 B 타입이라고 표현하는데 B급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거의 B 타입만 당첨이 될 정도로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보다 통상적으로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다들 알면서도 이렇게 A 타입을 넣는 이유는 약간 실거주를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모를 때는 알면서도 자꾸 A를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A를 지워버리고 네. 거의 B 타입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면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가점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뭐 69점 뭐 계속 쌓아놓고 지금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지금 정말 청약 시장이 좀 조용해져가지고 내 네. 높은 가점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통장을 아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 가점을 이제 돈으로 조금 환산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69점 같은 경우는 최소 3억 이상 돈을 네. 벌 수 있는 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만점이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그래서 3억 이상 시세 차익이 안 난다면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3억 이상 나는 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분양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반포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시세에 9억 원 이상 이제 싸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69점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이 싸다는 거는 총 분양가는 또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없어가지고 네. 가점은 높은데 또 못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있는 뭐 교통망도 다 셋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항상 이 가점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은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청약 넣으려니까 돈이 없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그냥 구축을 살려고 그랬더니 또 이 가점이 또 너무 아깝고 이런 상황이 항상 이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4년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규제 지역을 당첨되는 게 좋습니다. 통장을 버린다, 쓰고 버린다라는 개념이죠. 당첨은 해야 돼요. 아까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하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는 지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3억 시세 차익이 안 나더라도 뭐 1, 2억이라도 내가 벌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또 시세 차익이 생길 만한 곳에 청약하고 그리고 쓰고 버리고 그다음에 새 집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또 구축이라든지 사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청약 정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쉽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약 정보는요 가장 중요한 청약홈에 많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꿀팁을 알려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분양단지 자꾸 놓치잖아요. 그렇죠.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어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저는 서울 지역을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분양단지가 있으면 바로 문자가 오고 그날 확인하면 이게 낫구나.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청약 알림이 서비스. 네, 그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청약 잘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청약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테스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청약해도 되는 건가? 뭐 조건이 있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청약 정보를 아시려면 가장 먼저 청약홈을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청약하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1주택자는 정말 좋은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그래도 하나 또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 당첨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첨제 물량에 당첨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뭐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로 청약으로 1주택자가 또 당첨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라고 해서 뭐 청약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게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여전히 그 뭐 강남 3구에다가 용산은 또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뭐 로또 청약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뭐 10억 싸게 나온다 이런 것들. 뭐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단지들 중에서 조금 유망하다 아니면 뭐 시세 차익이 좀 있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00% 뭐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나오는 분양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남권에서 계속 미뤄지는 분양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청담 느엘이라든지 DH 엘데루이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뤄지는데 미뤄지면은요 100%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라든지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대기 중이에요. 지금 짓고 있어서 네. 지나갈 때도 이제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공공택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고덕 평택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고요. 그 주목해야 될 상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사전 청약이 이제 올해 9만 호 정도 이제 또 한다라고 합니다.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좀 길게 되지만 사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되고 자기에 맞춰서 선택형 뭐 일반형 그다음에 나눔형이라는 상품으로 자기가 자가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유형도 있기 때문에 네. 사전 청약 지역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20대나 뭐 한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을 한번 해봐라 이런 네.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네,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당장 집을 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하나 이제 확실한 잡아놓고. 거는 네, 3기 신도시 안에 교통망이 좋은 곳에 또 이제 사전 청약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막 내가 한 30대 한 중후반 40대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사전 청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실제적으로 포기한 사례도 많고요. 근데 포기한다 그래도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전 청약을 못 하거나 그런 페널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본 청약 그러니까 지금 하는 청약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나 여기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아니면 나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 이러면은 또 포기하고 본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게 사전 청약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하나의 약간 보험 같은 개념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청년 주택 드림 네. 청약 통장 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뭐 전환도 되고 네, 뭐 네. 이자도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자도 더 많이 주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금리 우대까지 되는 여러 가지 믹스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장점만 있는 건가요? 그거지 않죠. 단점이라는 건 청약 통장은 만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쓴다라는 거죠. 깨지 못한다는 거죠. 깨려면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깨거나 이렇게 네. 되는데 만약에 이 통장 같은 경우에 정말 깨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네. 부일라님도 못 들으실 것 안 되는 같은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통장이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또 청약을 또 받으면 금리도 우대되고 왜냐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하게 되면 애만 낳으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하게 되면 2%대로 또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쉽게 깰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이자 때문에 이자만 보고 너무 많은 돈 넣으면 안 되겠네요. 네, 최대 100만 원까지 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계속 넣기 쉽지 않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은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그래서 뭐 매달 10만 원씩 그냥 적금 붓듯이 한번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상이 되면은 그냥 하는 건 괜찮다. 네, 대상이 되면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또 IMF님이 또 재개발 재건축 쪽도 또 네. 전문이시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이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요거 때문에 뭐 시장이 막 바뀔까 했는데 또 뭐 약간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의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일기 신도시보단 노후 계획 도시 네. 특별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법이죠.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혜를 받는 단지가
아파트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지정이 되면 그것들이 가시화된다면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집값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프라가 있는데 단 하나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거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인프라 안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또 시너지가 생기고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없는 것보단 당연히 이제 좋은 거라고 정말요.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문제가 다들 연식이 똑같다 보니까 누구. 내가 먼저 할래 뭐 이걸로 분명히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믿고 내가 지금 일기 신도시에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1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역대 이제 서울에서 뭐 신통기획 1호라든지 뭐 뉴타운 1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많은 것. 그리고 반대 세력이 없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갑자기 뭐 추진위원회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동의율이 막 엄청 높다거나 그런 곳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데들 네. 위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라. 그런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용적률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200세대까지만 짓는 200%였다면 300% 500%를 준다면 500세대가 되는 거. 2배 이상 된다라는 건 또 그 사업성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네.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들을 또 지정을 했고 통합이라는 것들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이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요즘 어떤 시장의 분위기, 뭐 현장의 분위기가 또 막 좀 바뀌니까 지금의 어떤 추세는 어떤가요? 이게 좀 진행이 좀 잘 될까요? 사실 진행이 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은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죠. 그냥 뚝딱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에는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분양가가 오른다거나 사업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정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재건축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 뭐 이런 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길게 보고 들어가는데 차라리 지금 막상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를 하시면 몇 년 안에 또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입주의 시점을 조금 잡으면 좋고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끝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어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때 당시에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팔고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완전 극초기 그러니까 안전진단 뭐 곧 통과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이걸 보유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한 20-30%만 그 원조합원이고요. 네. 다시 손바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접근하실 때는 이벤트와 입지를 생각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지를 선택하시고 중간에 또 갈아타기도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집이라는 거다 보니까 네. 무조건 내가 실거주를 약간 머릿속에 염두를 네, 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입도 B 타입은 좀 싫고 네. 이제 A 타입만 좋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도 막 신축된 그 조감도만 막 떠오르니까 네. 저희가 살아야지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거군요. 내 집 마련의 개념보다는 네. 투자자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안 되면 B를 하거나 C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될 때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데 거주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원하는
원한다면 좀 더 투자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네. 것들도 보면은 최근에 뭐가 이제 통과됐다. 네, 뭐 네, 네. 단계가 이제 넘어갔다. 네, 네, 네.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다음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는 매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또 투자를 해보면 그게 보여요. 그렇게 투자를 딱 하면 내가 이걸 사지 말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더 융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팔고 다른 걸 할 수 있을 때 좀 더 미리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은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이 생겨서 다른 수익이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영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좀 오잖아요. 네. 우리 단지 이거 쉽지 않다. 약간 이거 오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걸릴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벤트 터질 때 좀 네, 나오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괜히 또 잘못 거기 한번 또 엮이면 또 쭉 가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매도를 못하는 시기가 또 재건축 재개발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좀 나눈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재개발 쪽이 조금 더 뭐 어떤 규제도 조금 덜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데 네. 재개발과 재건축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택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투자금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집값은 높은데 전세값이 싸거나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 아파트 주택을 투자하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재개발 안에 뭐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도 있고 하다못해 도로, 그다음에 땅도 네. 토지도 있기 때문에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금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가치 높은 거를 하겠다. 네. 하지만 가치 높은데 지금 뭐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개발이 있고 뭐 한남동 이런 데 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재건축 그리고 또 이제 고가의 재개발 이러면 좀 투자금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약간 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 어떤 기준 같은 거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시장 투자를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사업성이 좋은 건 늦게 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는 늦게 네. 가게 되고 네.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입지도 별로고 그렇지만 좀 더 빨리 간 것들이 더 수익이 더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속도 중에서는 뭐 지자체 뭐 서울시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뭐 사업성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되는 상품에 치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으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오히려 늦게 시간이 갑니다.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성 좋은 옆단지를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좀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는 이게 잘 될 건데 뭐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특히 재건축 중에서는 뭐 5층짜리 뭐 좋고 사업성 좋지만 사업성이 좋다면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네. 너네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 돈 줘.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신통기획도 그렇고 네. 뭐 모아타운도 그렇고 네. 뭐 서울시에서 뭐 하는 것들 보면은 요거 한번 노리고 내가 뭐 한번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뭐 저 가지고 있는 거 모아타운 지금 뭐 지정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요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1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 100%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빨리 되고요. 모아타운의 1호도 지금 강북구 번동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신통기획 중에서도 1호로 지정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 곳들은 이제 얼추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재개발 지역 가면 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 중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를 내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 2호, 3호가 나오거든요. 좀 더 빨리 지정된 곳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가뜩이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요즘에 뭐 공사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쉽지 않고요.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모아타운에 지정이 됐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동의서도 안 내고 있더니 남편이 자꾸 동의서 내라고 한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조금 반대로 하는 거죠. 빌라 소유자가 아닌 만약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성을 하겠냐. 그런 것들이 많은 곳 같은 모아타운은 절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단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 그러니까 시세가 너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아무리 노후화돼도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구 지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경제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평당가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시세 대비 우리가 지금은 조금 높아졌을 때 평당 2천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3평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 정도 이제 시세를 보이는 지역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노후화됐다라고 해서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아파트 시세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지역들. 네네. 그래야지 이제 분담금도 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네.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상가 투자. 네, 상가 투자요. 요거 뭐 상가 쪼개기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가를 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상가에서 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단계에는 정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호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쪼갤 수가 없잖아요. 네. 뭐 등기를 다시 낼 수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실당 만약에 2개 호실을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쪼개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하나를 준다. 이게 우리 도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맞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건축에서 상가 투자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것인가 상가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의 가장 큰 악재는 사실 상가입니다. 상가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예 상가를 빼버리겠다 하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그 상가 건물로 그대로 소유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재건축 단지에서 그 상가는 절대 뺄 수 없는 지역 그런 알박기가 알박기가 지역. 안 되는 네. 그런 곳에 상가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단지 안에 상가를 사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실 네. 상가 쪽으로 재건축의 상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너무 장밋빛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상가를 받았으니까 아파트를 받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네. 상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밖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있다면 뭐 한두 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길어진다. 그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도 있거든요. 네.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수익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단지 오래됐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오해와 편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때 그 막 용적률 낮은 뭐 주공 아파트 네, 찾으러 막 맞아요. 다니시면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네, 그래서 네. 막 정말 경상북도 막 완전 네. 산골 같은 데서도 막 투자하시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구도심안에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네. 어차피 이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까 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미분양 많은 지역들도 있고 아. 그런 곳들에 이제 차라리 분양권 투자하러 간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지방 미분양 많은 지역에 분양권 투자. 이건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역대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올 때 나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는 카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미분양이 정말 안 좋아야지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정책에서 저도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네. 미분양 투자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미리 미분양이 나는 원인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분양가가 진짜 비싸다. 네. 그리고 단기간에 공급이 많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기간에 입주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 같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은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 그때 움직이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최근에 미분양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한때 막 뭐 7만을 그렇죠. 넘어가서 뭐 10만 넘어가네 만에 하다가 다시 뭐 네. 6만 뭐 5만 막 이렇게 줄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미분양 어떤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이 나면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네. 분양을 안 해서 미분양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분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건설사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분양이 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거든요. 네. 대구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대구가 미분양 엄청 많다 이런 걸로 네, 네. 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인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몇 년 뒤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들도 하셔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네. 투자금 대비 내가 이거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 실제로 갔을 때 내가 다른 지역 더 좋은 지역에 가질 수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입주가 많다라는 건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직도 간극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투자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청약이나 뭐 미분양, 뭐 분양권 투자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매매 있잖아요. 그냥 네. 구축 투자, 준신축 투자 뭐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이런 걸로 좀 어떤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어떤 지역이나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024년도에는 청약보다 구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 간극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을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축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는 건 좀 가격이 눌려져 있었던 지역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한동안 가격 상승이 없었던 지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대 낙폭된 지역부터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졌던 지역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망이 이제 개통하는 곳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GTX라는 한 해로 이제 장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GTX C라든지 B도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교통망도 있습니다. 네. 뭐 동북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번 쭉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가고 아직 회복을 못한 네, 지역들도 그런 관심을 지역들이. 좀 가질 네.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게 신축과 뭐 구축, 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들도 갭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에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따라가잖아요. 되는. 네. 그런 작년 것들이 같은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죠.
올해는 뭐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무조건 내 집 마련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각자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떠밀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사이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야지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공부는 항상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IMF님의 어떤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까지 IMF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